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윤규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특별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작이 10시이기 때문에 앞서서 1월 변수 여러 가지 전망을 해볼 텐데요. 자,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 시장 약간 설레기도 합니다.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서 힘차게 상승할지 아니면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참 궁금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한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송재경 전 한화자산운용 전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나누기 전에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꼽은 1월 증시 전망과 변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현명한 투자를 위해 저희가 직접 증권사 센터장들에게 1월 증시 전망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각 증권사별 지수 밴드 전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증권사 대부분은 2,500에서 2,600 사이에서의 지수 움직임을 예측했습니다. 그 가운데 상한선은 유진투자증권이 제시한 2,800포인트였고요. 가장 낮은 지수 밴드는 2,350선으로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우선 대부분의 센터장들은 1월 11일에 발표되는 12월 미국 CPI를 주목을 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가 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시킬지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이승우 센터장과 박희찬 센터장은 1월 대만 총통 선거가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김영일 센터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정점에 있는 상황이라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경기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호조세를 보이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노근창 센터장부터 신중호, 김학균 센터장의 증시 변수 전망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노근창 센터장은 디스인플레이션 기조에 부각되는 위험 자산군과 연착륙 가능성에 베팅하는 연초 기관 자금의 수요 그리고 추가적인 달러 강세의 압력이 제한적인 점을 호재로 뽑아봤습니다. 악재로는 중국의 물가 지표의 반등 부진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를 선정했고요. 신중호 센터장은 수출 증가율의 기저효과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완화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된다는 점을 호재로 선택했습니다. 한편 악재로는 1월 실적 시즌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라면서 이 보수적인 실적 전망을 꼽았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와 실적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치가 수요 둔화 등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균 센터장이 선정한 증시 변수로는 반도체 주도의 수출 회복이 호재 그리고 건설사 신용 위험 확대 가능성과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의 과도한 점을 악재로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증권사 센터장들이 뽑은 1월 증시 변수들 살펴봤고요.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에 청룡이 불기둥을 뿜어내길 올해도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네, 1월 증시 전망 확인했는데요.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호재와 어떤 불안 요인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서치 센터장들의 1월 전망 대체로 좀 박스권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월만 한정해서 본다면 저는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작년에 워낙 그 기대감을 높게 네. 지금 한 상태에서 새해 넘어왔기 때문에 좀 연장선상에서 조금 달리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은 조금 무리다라는 조금 전 진단을 하고 있고요. 1월 전체로는 좀 유동성 장세, 약간 포모 심리, 나만 뒤처지지 않나 이런 그 불안 심리가 주식시장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 요인들이 지배하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1월 시작이니까 아무래도 관심, 여러 가지 기대, 여러 가지 섞여 있을 것 같은데요. 송 전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워낙 12월에 강한 희망과 그다음에 기대를 가지고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만들어져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걸 단기간에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박스권에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술적으로 너무 이제 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과열 신호가 상당히 강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11월, 12월 들면서 특히 마지막 날 또 강하게 그렇죠. 쳐올리면서
희망을 줬지만 거꾸로 말하면은 이거 좀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박스가 상당히 많이 높지 않은 박스권이 될 수 있는 그런 1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말 마지막 장 아주 강세로 끝났지만 한 나흘 쉬면서 아무래도 좀 차분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1월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도 올해도 역시 화두는 금리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그 시점이죠. 원래 3월을 기대하던 시장이 요즘엔 1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네, 시장의 기대가 너무 좀 과해 보입니다. 사실 그 도화선이 된 게 지난 12월 13일 FOMC에서 그렇죠. 연준 의장이 연준 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금리를 좀 인하할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한 건데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네, 물가도 서서히 잡혀가고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는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거를 시장이 굉장히 조금 두 가지로 해석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물가에 대한 부분에서 파월 의장이 강조한 게 6개월 연율 근원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치인 2% 아래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산수적으로 최근에 6개월간 물가가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 그 물가가 많이 잡힌 기간을 평균 내니까 사실 연율로 2% 미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연준이 만든 거죠, 사실은. 예. 네, 연준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의 기대감을 마음껏 끌어올리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아마 생각해야 될 게 많지 않을까. 당장 내일 12월 회의록이 이제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보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물가도 조금 더 갈 길이 있고요. 예. 고용 시장이 사실 경기가 작년에 2.5%, 2.6% 경제 성장률, 올해도 한 1%대 중반 성장률에서 시장의 기대대로 6번의 금리 인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네. 그렇죠. 아무튼 1월 좀 성급한 느낌도 드는데 당초 5월 인하설, 그다음에 3월 인하설, 이제 1월까지 왔습니다. 주가 상승에다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될 근거가 지금 당장 불분명하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이 인하하라고 압박을 넣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예.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를 1월에 인하할 정도가 되면 상당히 뭔가 큰 사고가 터진 거라고 해석을 오히려 그렇죠.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 주신 대로 주가가 현재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가려면 1월부터 금리 인하 해줘야 돼라고 역으로 시장이 연준에게 그러니까 소망을 바란다 또 내지는 압박을 주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우리 냉정하게 차분하게 살펴보면 미국 경제 어쨌든 간에 소비도 고용도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고 물가는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착륙 기대감은 상당히 커졌는데요. 시장이 기대하는 7번의 금리 인하 이러려면 정말 경기 추락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엄청난 무슨 9.11 테러 같은 거 아닌 다음에야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었고요. 사실 보험성 인하는 몇 번 있었습니다. 특히 90년대 중반 조금 금리를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짧은 기간 동결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인하를 함으로써 예. 경기 침체가 결과적으로 못 오게 만드는 소위 인슈어런스 컷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장은 좀 기대하고 있는 건데 말씀 주셨듯이 작년 3월에 터졌던 SVB 사태보다도 훨씬 더 메가톤급 어떤 금융시장에 혼란이 있거나 아니면 신용경색 쪽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터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연준은 아무래도 3월쯤에 조금 어나운스를 약간 흘릴 거고요. 그러면 빨라도 6월에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할지라도 특히 11월 4일 날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성 인하로 연준이 인하할 수 있는 최대폭은 저는 한 3번 정도 인하. 그러니까 12월 FOMC에서 연준이 점도표에서 제시했던 연말 한 3번까지의 금리 인하.
정도가 맥시멈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미국의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뭐 거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해서 좀 주목을 끌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연준의 이 금리 인상, 과도한 금리 인상 이 충격이 아직 실물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언젠가는 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성장률을 끌어내린다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보험성 인하 뭐 예.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7번 인하에 1월부터 인하하는 거. 예. 이게 이제 결국 채권 투자자들이 바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침체가 와야 되고 침체가 오면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갈 거고 그러면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투자자는 큰 돈을 버는 이 진짜 전망인지 기대인지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정반대로 연준이 얘기한 지금 3번 정도 인하는 연준이 지금 그리는 시나리오는 연착륙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시나리오가 자기네들의 그 플랜 안에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다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준이 맞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 한 3번 정도 인하하는 정도로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물가도 안정되고 실업률도 낮고 이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다만 제가 좀 재밌는 걸 봤던 게 12월 달에 SEP 그러니까 그 경제 전망 요약 예. 그 발표하지 않습니까? 3, 6, 9, 12 4번 발표하는데 정확히 1년 전에 연준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추정을 했었냐면 작년에 2023년이 1년 전에 0.5% 성장한다고 예.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연말 갔을 때 2.6%로 거의 5배로 올렸거든요. 예. 그만큼 연준도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채권 투자자, 주식 투자자, 연준 모두가 일종의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걸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당장 한 방향으로 예단하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1월 박스권 전망이 상당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시장과 연준의 이 괴리, 이 동상이몽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인데 이거 극복하는 동안에 오히려 주가 면에서는 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모든 가격들은 지금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주식 입장에서는 지금 실업률은 최대한 낮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유지하면서 성장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아주 보기 좋게 빠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어찌 보면 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는 네. 그쪽 시나리오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놓고 보면 만에 하나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사실은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의 높은 가치평가, 자산들의 가치평가 수준까지는 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가의 조정 가능성은 뭐 일단 1분기에는 한번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경로 혹은 폭에 대해서의 이견이 좁혀지면서 예. 조금 뭐 시장이 너무 앞서갔다라는 것에 대한 조정 국면이 한번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지금 아직까지는 그 표면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이제 경기가 조금 급냉할 가능성, 급냉이라기보다는 사실 시장의 기대만큼은 그렇게 경기가 못 쫓아오는. 예. 사실은 아이러니하죠.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게 연준의 피봇을 앞당길 수 있고 또 시장이 이걸 호재로 생각하는데 막상 경기가 조금 슬로우해지면 시장은 기업이익의 감소라든지 매크로의 충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시점을 저는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신용 경색이 조금 더 빠르게 불거지면서 작년 3월에 있었던 SBB 사태 같은 이러한 금융시장에서의 약간의 노이즈가 생기면 시장은 올 게 왔구나라고 하면서 좀 피벗보다는 조금 경기의 둔화에 대한 부담을 주가로 표현하는 그러한 조정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사항이 주가에 반영돼 있고 그 희망사항이 정작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약간의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1월 말 1월 30일이죠. FOMC 예정돼 있는데
미 연준 금리 이번 금리 결정에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당장 1월 30일, 31일에 FOMC에서는 뭐 1월 달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와 12월 고용 지표죠. 그리고 1월 12일에 발표되는 CPI가 이제 좀 변수가 될 텐데 지금 예상되는 컨센서스대로 나온다면 사실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사실은 연준도 한 1, 2월 또 혹은 3월까지는 지켜보면서 적어도 한 3개월 지표는 봐야 3월 달 FOMC에서 3월 20일 FOMC에서 조금 금리에 대한 앞으로의 올해 조금 판단을 세우지 않을까. 연준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뭐 말씀 주셨듯이 약간 압박하고 있는데 연준을 네. 사실은 연준도 모릅니다. 연준도 적어도 한 석 달 정도의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3월에 가서야 뭔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리 정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운전할 때 이 핸들을 틀면은 바로바로 방향이 전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 정책이란 거는 이렇게 틀면은 바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있다가 방향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린 지표를 보고서 이 방향을 잡아가는데 금리 관련해서 주목되는 게 이제 오늘 11일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죠. 2%대 물가 도달 가능성, 2%대로 진입할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왜냐면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산술적으로 충분히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지적을 했지만 2%를 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게 일시적으로 안정적으로 2% 아래 그 전후로 유지가 장기간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물가가 2%를 터치했다는 것이 연준을 자극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데 엄청난 원동력이 될 거냐. 한 번의 숫자 갖고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오히려 지금 미국의 그 중소기업들의 종업원 보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최근 3개월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임금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될 거거든요. 이미 지금 5, 6%대로 높아 있는 임금 상승률이 만일 여기서 더 상승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비자 물가만 봐서는 안 되고 다른 다양한 변수들, 특히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을 열심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에 나올 12월 소비자 물가 예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이 11월이 이제 헤드라인은 뭐 3.1이었는데요. 유가가 조금 올라가는 바람에 살짝 3.3 전년 예. 동월비 올라가는 걸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근원이겠죠. 근원 물가가 지난달에 4.0이었는데 조금 하락하는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한 3.9 뭐 이 정도로. 그래서 근원 물가도 조금 잡혀간다. 이제 대망의 3%대를 찍었다라는 게 좀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이번에 1월 달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는 이제 작년 12월 물가고요. 앞으로 한 3월 FOMC까지 한 3번 정도 우리가 이번 포함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해는 또 유난히 선거가 많은 해. 무려 뭐 40억 명이 선거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1월 13일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는 과거에는 우리 별로 관심 안 가졌는데 네. 이제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예요. 시장 영향이 좀 있겠죠? 네, 아무래도 뭐 조금 선거 전에는 불확실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막상 선거가 끝나면 예. 조금 뭐 불확실성이 좀 누그러들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 집권당이 민진당이 우세하다고 지금 여론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뭐 조금 뭐 약간 찻잔속의 태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문제가 뭐 아시다시피 뭐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예. 양안 관계가 특히 중국이 포기할 문제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올해 내내 약간 지정학적 갈등 요인, 특히 또 반도체에 대한 예민한 부분들, 특히 또 반도체로 인한 또 TSMC의 이제 해외 공장 건설 뭐 이런 부분들로 일본이 조금 어부지리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목해야 될 변수지만
당장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져서 뭐 전쟁이라는 게 꼭 예고하고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그냥 1월에 그냥 대만 선거 변수는 뭐 제한된 변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 1월 1일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발생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터졌을 때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대만의 국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러면 미국이 그 공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민진당 후보가 기존 지금 집권당에서 유지할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이제 2위로 내려오면 친중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입장이 좀 난처해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지금 2등, 3등이 원래는 소위 야당 통합을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렬된 상태에서 지금 다음 주에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국민당이 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동이 이번 주말 동안 중동에서의 그러한 그 수에즈 운하발 관련된 이슈가 더 불거졌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이 좀 더 공격을 하면서 이란에서 군함을 파견하고 긴장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미 지금 러우 전쟁, 그다음에 그 중동 그런 이슈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일 미국과 중국의 대만발 또 다른 세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 그런 것들은 미국의 그러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올해 지금 당장 지금 성장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지금 12월 달에도 상당히 중국의 성장이 약화된 것이 숫자로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그러한 분쟁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둘의 생각은 적어도 미중발 그러한 대만 분쟁이 강할 가능성은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만도 대만이지만 올해 선거의 해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미국 대선 결과겠죠. 트럼프가 뭐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다는 얘기 나오고 트럼프 대선 공약이 무조건 10% 관세 더 받겠다 뭐 이런 식의 보편적 관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리스크는 뭐 우리나라 특히 뭐 산업 그다음에 안보, 광범위한 부분에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굉장히 조금 예민하게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자동차 부분 우리나라가 바이든 정부의 IRA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부분들에 대한 조금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서 만약에 당선된다면 조금 완전히 뒤바뀔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조금 불확실한 거고요. 사실 뭐 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또 대통령이 백악관이 공화당이 잡는다고 했을 때 양의회를 조금 더 민주당이 오히려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의회 분립 또 행정권과 의회의 이제 권력 분립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게 법안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바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는 것도 좀 금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약간 오차범위 내에서 바이든이 지금 트럼프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도 모를 일이거든요. 올해 경기가 괜찮고 또 주식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집권당의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연초기 때문에 너무 지금 트럼프가 다 당선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보면서 시나리오를 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미국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상당한 공약수가 우리나라 이 양당보다는 훨씬 더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 대진표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그 연방 대법원에서 그 출마 자격에 대한 그 논란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두고 봐야 되고요. 자, 뭐 미국은 그렇고 중국이 우리 기대보다는 상당히 좀 회복이 더디고 뭐 최근에 뭐 상장 폐지된 종목이 46개 가량 된다고는 얘기까지 나와요. 올해는 좀 나아질까요? 이렇게지만 전 세계를 위해서 나아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중국이 개선되는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기대가 많았는데 용두사미가 돼버렸죠.
지금 대략적으로 아마 3월 달에 전인대 때 발표될 게 올해 경제 성장률 5%를 여전히 유지할 건데 문제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 사실 그 지금 저런 상황에 상당히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투입을 하는데도 잘 이게 개선이 안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앙 집권적인 게 그런 코로나 사태지 이럴 때는 되게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지만 거꾸로 이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게 지난 10년간 부채를 끌어들여서 아무도 안 사는 집, 예. 아마도 안 쓰는 다리 뭐 이런 거 건설하면서 잘못된 것들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의 전체적인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떨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일 그 방향으로 간다면 5% 성장은 헤드라인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전향적으로 재정 부양책이 개인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효율적으로 자본이 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중국이 장기적인 큰 변화를 할 수 있는데 만일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시진핑 정부가 하듯이 진작을 하는데 일종의 미봉책으로 간다면 생각보다 여전히 올해도 중국의 경제 성장이 효과적으로 장기간 중국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그동안 뭐 개혁 개방 이후에 30년 동안은 시장 경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쪽으로 좀 더 자유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다가 최근에 그 홍콩 사태, 시진핑 3연임, 그다음에 최근에 이 중국 경제 관련해서는 국진민트라고 하죠. 국경 기업은 뭐 앞으로 나아가고 민영 기업은 퇴보하는. 결국 민간 자율이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바로 부양책을 써도 안 먹히는 이런 상황에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중국은 그렇고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도 우리 환율과 관련해서 아주 관심사입니다.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가 뭐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은 언급을 했는데 아직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어요. 언제쯤 이게 이루어질까요? 네, 일본 중앙은행의 좀 글로벌 신뢰성이 조금 약합니다. 사실 뭐 말도 오락가락하고 네. 뭐 약간 미국처럼 뚜렷하고 투명한 그런 뭐 조금 통화 정책 경로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조금 진퇴양난이죠. 사실은 뭐 출구 전략을 즉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국채 금리를 0.5에서 1.0으로 이제 조금 정상화시키는 그러한 출구 전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모처럼 회복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예.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좀 부작용, 그러니까 이제 재정 지출의 이자 부담을 조금 가중시킨다든지 지금 일본 중앙 정부의 25%가 연간 지출의 25%가 국채 이자 지급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가 실시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경제 평균 성장률이 한 0.9%였는데 지난달에 1.5%, 1% 중반으로 미국과 함께 유일하게 2013년부터 코로나19 전에 달성했던 경제 성장률을 초과 달성한 국가가 일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러면서 물가도 2%대 지금 굉장히 조금 소비를 억압할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은 분명한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계속 시장에 혼란을 주면서 엔화 가치를 방어하면서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경기도 살리고 엔화도 방어하고 또 출구 전략도 하고 채권 시장도 정상화시키는 이러한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가는데 총재 좀 어깨가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계속 시장에 혼선을 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 잡아야 할 토끼가 한두 마리면 어떻게든 간에 비슷하게 가지만 토끼 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변수 외에도 대만 총통선거, 미국 대선까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지정학적인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게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업종을 잘 선별하고 섹터를 잘 골라내야 할 것 같은데요. 리서치 센터장들이 어떤 섹터를 1월에 유망 업종으로 보고 있는지 한지원 캐스터 정리로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리서치 센터장들의 우리 증시에 미칠 호재와 악재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1월 증시는 12월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는 이어가지만 추가로 상승하기보다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조정받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우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6명의 센터장이 답한 유망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시간이 다가온 걸까요? 6명의 센터장 중 4분이 유망 섹터로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일단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은 반도체 한 섹터를 꼽았고요. 대신증권의 김영일 리서치 센터장은 은행과 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주가 흐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고요. 여기에 유틸리티 업종도 추가를 했습니다. 낮아진 유가 레벨 그리고 내수주로서 안정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주가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또 미래에셋 박희찬 센터장은 여전히 반도체가 유망하다라는 의견을 이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차 노근창 센터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로도 금리 하락의 수혜에 있는 낙폭 과대주라든지 주도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추가로 증권이나 헬스케어 쪽도 유망하다고 봤고요. 다음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리서치 센터장은 지주사와 은행 업종을 꼽았는데요. 배당 절차 개선과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 그리고 고배당주들의 하반 경직성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용증권의 김학균 센터장 한번 살펴보시죠. 제약과 반도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제약은 그동안 많이 주가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또 일부 기업들의 신약 수출이 가시화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고요. 반도체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6명의 리서치 센터장이 꼽은 유망 섹터들을 살펴봤습니다. 벌써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밝았죠. 올해는 청룡처럼 우리 증시가 더 희망차게 날아오르길 바라면서 한국경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성공 투자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센터장들이 전망하는 1월 유망 섹터 우리 확인해 봤는데요. 두 분은 1월 주목해야 될 섹터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센터장님들과 마찬가지로 IT하고 뭐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을 조금 주목한 한 해가 됐으면 하고요. 특히 IT 쪽에서는 올해 뭐 CES에서도 뭐 그 기조연설에 하시는 뭐 그 기조연설자의 한 5명 중에 4명이 네. IT 쪽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럴 정도로 올해는 AI를 생활 속으로 좀 접목시키는 그러한 융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재료가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통이라든지 뭐 뷰티라든지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또 심지어는 뭐 조선 뭐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확산되는 그러니까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융합 경제의 그렇죠. 조금 핵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한 재료주가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AI를 구현시키기 위한 뭐 작년에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각광을 받았는데 올해도 온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러한 재료주, 좀 장기적인 성장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송 전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까 그 센터님들이 잘 말씀 주셨는데 12월 달에 많이 올랐던 그 우리나라 업종들 보면은 운송, 건강관리,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순서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발 병목 형상 이슈 이게 단기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운송 부분은 확실하게 나머지 산업에는 악재지만 운송은 확실히 호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1월 달에 지속적으로 그러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건강관리는 3년 만에 돌아온 이제 업종입니다. 그래서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건강관리가 한참 헤매다가 이제 한 해에 예. 효과를 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 도달한 거 아닌가 볼 수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이슈는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국의 월가에서도 지금 건강관리를 올해 주요한 수혜 업종으로 많이들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자동차 반도체야 뭐 다들 그 이유를 아시니까 뭐 그 모멘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사이즈로 본다면 미국은 11월, 12월에 중소형주가 예. 처음으로 대형주를 이기면서 기염을
토했습니다. 러셀 2000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상당히 후행하면서 미국을 따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앞서 센터장들이 전해드린 말씀도 그렇고 두 분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높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담는 그 섹터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정말 주도주라고 꼽으면은 반도체 이렇게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저는 조금 제한적으로 보는 게요. 반도체라 할지라도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뭐 매크로에 너무 집중해서 보는 그런 견해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뭐 지난 11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요. IMF나 월드뱅크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서 팬데믹 전에 뭐 한 7, 8년간 진행된 기간의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는 낮은 성장률, 예. 또 교육 성장률도 낮고요. 지난 팬데믹 전에 한 7, 8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성장률을 비트하는 그런 앞서가는 더 높게 형성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도 작년보다는 1%포인트 정도 지금 낮게 전망되고 있고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미국도 2.5, 2.6에서 올해는 한 1.1%대 중반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 세계 수요가 제조업단에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본격적인 경기 확장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감산한 효과 때문에 즉 공급 부족, 공급을 이미 줄여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것이지 경기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초입에서 조금 반도체 가격이 뭐 기술적으로는 반등하겠습니다만 디램 가격이나 낸드가 하지만 뭐 추세적으로 시장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할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남아 있거든요. 저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지만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반도체라 할지라도 조금 가격이 비싸졌을 경우에는 조금 뭐 쫓아가는 것을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항상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 그리고 반도체 주가 이것이 일치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 수급의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외국인인데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려면 아무래도 좀 환율도 우호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도 올해 좀 내려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원화 강세 기조이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느리게 원화 강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1250원 정도를 조금 하단으로 보는 공방이 좀 지루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50원에서 1300원 사이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고 환율도 박스권. 네, 1250원을 깨는데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는 그러한 흐름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사실은 올해 경제가 전 세계가 조금 달러 약세를 유발할 정도의 굉장히 포근한 매우 포근한 그러한 경기 상황은 아니고요. 또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는 항상 조금 신용 경색이 왔습니다. 항상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 금융시장에서 안 좋은 일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경기가 위축되니까 또 연준이 금리를 내린 거고요. 안 좋으니까 네, 내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금융시장에서 안 좋아하는 그런 소음들이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기 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수선한 금융 환경에서는 달러가 무작정 약세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측면, 즉 원달러가 혹은 나머지 달러 밖에 있는 통화들이 무조건 강세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다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췄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효과가 조금 환율 시장에 부분적으로 투영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최근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또 주목을 받는 것이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8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린다는 거 이것도 관심사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환경은 지금 연초에 괜찮은데 이건 뭐 어떻게 장기로 봐야 될까요? 단기로 봐야 될까요? 이게 올해가 선거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선거철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제약 바이오라는 게 성장주 성격도 있고 방어주 성격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약이라는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할 수 있기도 있지만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면서 예, 그렇죠.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오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철 때 민주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헬스케어 쪽에 들어지는 정부의 보조금이
엄청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특히 트럼프 때 많이 예.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받는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 3년간 뭐 장기 하회를 했었기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분명 지금 최근 들어서 금리가 인하되면서 상당히 그 주목을 받는 것은 분명 맞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안에서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갈립니다. 작년 한 해를 보면 헬스케어 업종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을 끌어올린 건 비만 치료제 같은 예. 신약 관련된 기업들만 올라가고 레거시 제약회사들은 크게 재미를 못 봤거든요. 그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분명 진행된다는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이벤트가 이제 9일 개막하는 CES죠. 아까 박사님 잠시 CES 언급해 주셨는데 올해 화두는 물론 AI, 뭐 이건 뭐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AI가 화두라는 거 모든 업종에 다 걸쳐서 AI가 어떻게 접목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작년에 뭐 2차 전지처럼 이렇게 주도 섹터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앞으로 수년간 AI가 주도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단순하게 뭐 생성형 AI, 뭐 챗GPT 이런 쪽에 국한되지 않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생활 속으로 깊숙이 스며드는 그런 AI가 되지 않을까. 교육, 광고, 엔터테인먼트, 게임, 뭐 또 메타버스랑의 연결,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모빌리티의 뭐 조금 융합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섹터 쪽에서 정신없이 생활 속에 스며드는 AI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사실 주식시장이 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 추상적이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이제 그런 재료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로 조금 또 주식시장이 뭉게그룹을 만들기도 하고요. 사실 주식시장의 나쁜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서 저희가 뭐 조금 몇 년 전에 경험했던 밈 주식들, 메타버스 주식들에서 경험했듯이 일종의 거품이 분명히 형성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든지 실상은 그렇게 수혜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부풀려져서 그렇게 각광을 받는다든지 뭐 사실 이것도 시장의 한 부분이니까요. 예. 저희가 뭐 그렇게 그거를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진과 위를 가짜와 진짜를 조금 구분하면서 기술적인 공부를 해나가시지 않으면 시장을 쫓아가시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거품을 좀 수반을 합니다. 마치 맥주를 따를 때 맥주가 가장 맛있는 순간은 거품이 어느 정도 있을 때죠. 하지만 거품이 너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뭐 작년 수출이 뭐 무려 700억 달러 넘었다고 하는 우리 자동차 섹터. 주가는 못 가고 있어요. 주가는 그 실적만큼 못 가는데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이쪽이 테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의 대표적인 건 레거시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렇고 시장 자체는 말씀 주신 대로 자율주행, 그다음에 전기차 이쪽이 더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확실하게 확연히 꺾이는 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위 대표적인 내구재 소비 대상인 자동차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좀 꺾이고 있습니다. 예. 그걸 바라보면서 주가가 못 간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로 들어와서 지금 그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확실하게 좀 둔화되는 게 나타난다면 자동차 업종이 당장은 좋았었는데 앞으로의 이익이 계속 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극복할 수 있느냐 예. 좀 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나 전기차, 자율주행 이쪽은 기대는 크지만 얼리 어답터들이 대부분 다 소비를 끝내고 지금 소비가 급격하게 지금 둔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휴지기를 갖는 기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10여 년 만에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듣게 됐습니다. 연말에 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게 부동산 PF에 대한 어떤 약간의 좀 우려와 위기감들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월까지 회사채 만기도래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태영건설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PF 구조, 특히 뭐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 돈 안 들이고 비싼 값에 땅을 너무 빚을 많이 지고 사가지고 그것이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이제 엉킨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의 사업장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시행사, 건설사가 그걸 공사를 보증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태영건설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한 2배 규모라고 하죠. 지금 건설 보증 규모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올해 국내 경제를 가장 크게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채 조정이라는 것은 조금씩 조금 거품을 뺄 때 조금 연착륙이 되는데 인위적으로 작년에 거품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계부채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고생을 하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저는 올해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때 보통 신용 스프레드는 올라가고 신용시장에서의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과거의 경험 법칙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도 조금 부채 조정을 하는 해, 또 구조 조정의 해, 이러면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을 조금 가끔씩 찬물을 끼얹는 그런 뉴스들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과정이고요. 이런 부분을 잘 겪고 나면 사실은 뭐 그 다음에는 좀 몸이 가벼워지는 거죠. 경제도 가벼워지고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확보되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좀 질적으로 좋은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시빅이나 혹은 메자닌이 많이 발행된 주식, 또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조금 투자해서 좀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보다 더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좀 고품질 주식 중심으로 기술이 있든 아니면 재무적으로 우량하든 고품질 주식 쪽으로 조금 집중해서 매매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 전무님은 이 부동산 PF 문제 어느 정도로 파장을 예상하십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은행권과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차이가 확연히 벌어지게끔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 쪽은 당연히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겠지만 제2금융권들은 가장 많이 투자들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기업들, 그 금융권의 우려가 걱정이 되고요. 다만 이건 약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신용 스프레드 확대,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되거든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터지면 그렇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오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연초에 먼저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좀 위험 관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계대출은 뭐 DTI나 LTV 같은 걸로 여러 가지 좀 규제 장치가 있는데 이 부동산 PF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장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아울러서 이 주주 환원 정책 변화,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변동하는 이 시기, 이런 것들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금융주의 매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금융주와 관련해서 정부의 발언들이 상당히 셌죠. 금융주에 대해서 악영향을 많이 줬죠. 뭐 이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줬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변화만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금융주 너무 쌉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그 은퇴 후 자산은 사실 금융주에 배당받고 싶은 투자해서 그런 상황이긴 한 상황이라서 유럽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그 정치권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은퇴자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융주에 투자해서 거기서 배당받아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오히려 소망을 말해봅니다. 그 얼마 전에 어떤 리서치 센터가 한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80년 1월 4일이 우리나라 기준 지수 코스피의 100으로 시작한 기준일인데 지금 금융주 지수는 300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금융에 제약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올라가지 못하는 요인들. 지금 막 송 전무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금융주 상대적으로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융주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금융주는 조금 제한된 움직임이 아닐까 올해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부의 규제를 받는 업종이고 그리고 내수 경제가 올해는 조금 제한되는 뭐 앞서 PF 말씀도 나눴지만 PF 또 가계 소비 지출 또 가계에 조금 뭐 영끌이라든지 또 대출 이런 부분들이 좀 신용 확장이 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신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충당금도 쌓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수익적으로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한 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가 풀려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 그 주가가 좀 환호하는 하지만 또 환호하다 보면 또 다시 또 신용 경색이 오고 이래서 오락가락한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대충님의 1월 시장 이제 박스권 전망 많은데요. 어떻게 뭐 단기 매매로 접근할까요? 1월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저는 1월만 생각하면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꼭 1월이라고 한정되기보다는 봄이 오기 전에는 조금 도망갈 준비를 한쪽에서는 좀 하면서 조금 신중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증시 전체가 고점을 한 2번 정도 터치하고 또 저점도 한 2번 정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변동성 장세로 예상되기 때문에 1월은 조금 그런 고점을 한번 확인하는 기간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 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송 전무님은 어떻게 1월 투자 전략 제시하시겠습니까? 워낙 숨가쁘게 11, 12월을 달렸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말씀드리고 단기 순환매 충분히 못 올랐던 분야로 되돌아가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비관적으로 해서 여기 시장에서 완전히 도망갈 필요는 아직 없다. 왜냐하면 연준이 실수해갖고 버블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위험 자산 노출을 완전히 줄이지 마시되 충분히 특정 분야에 너무 그러니까 몰려서 투자하는 것들은 자제하시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의 그러한 자신의 포트폴리오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이제 우리 예측할 때는 뭐 전부 다 이제 상저하고 하반기엔 뜬다, 상반기엔 좀 약하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거꾸로 상고하저가 됐습니다. 이 전망 맞을까요? 작년에 다 틀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항상 한쪽으로 다 몰리면 반대로 시장은 가는 아주 습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상고하저도 많지만 상저하고도 일부 있고 N자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분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론은 지금 시장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모를 때는 너무 몰빵하시면 안 되고 위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올해 시장 지난 11, 12월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기온인 것 같습니다. 위험 관리도 염두에 둬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유망 섹터도 찾아야 되고 또 정치적인 이벤트, 경제적인 이벤트도 우리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 시장과 전망 전략 짚어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송재경 전 하나자산운용 전무님 그리고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